Everyone's going to be happy, and we're going to be able to keep people in our country that are going to be very productive people. And in many cases, these companies are going to pay a lot of money for that.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미국 측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이해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래픽으로 만나는 경제 토크쇼 픽. 복잡한 경제 이슈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한미 간 관세 최종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놓고 양국이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한편 미국 내 한국인 근로자 비자 문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안개 속 관세 협상이 우리나라 대미 수출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 한미 비자 제도 개선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지 관련한 궁금증들을 낱낱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경제 토크쇼 픽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외교안보 분과장을 맡았던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냈던 정인규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 이슈를 보다 쉽게 전해줄 반진욱 기자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미 관세 최종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앞두고 한미 양국 입장 차이가 굉장히 큰데 구체적으로 쟁점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알아보고 갈까요? 우리나라는 펀드 투자의 대부분을 양국이 합의한 프로젝트 참여 기업에 대출이나 보증 한도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자신들이 프로젝트를 선정하면 한국이 현금을 조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수익 배분 방식 역시 미국은 투자 원금 투입 시기엔 양국이 5대5로 수익을 나누지만 우리나라가 투자 원금을 회수한 뒤엔 미국이 수익의 90%를 챙기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미국의 수익 독식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해할 때는 3,500억 달러라고 그래서 그게 이제 조선소 우리가 도와준다 뭐 이런 거 또 자동차 공장 짓고 이런 거 다 포함해서 투자 금액이 3,500억 달러. 그건가? 많긴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투자하는 거니까 이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3,500억 달러를 대미 투자 펀드 뭐 선불로 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그냥 그 돈을 그대로 줘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떤 겁니까? 네, 사실 우리가 동맹국이잖아요. 네. 다른 나라가 아니라. 동맹이라는 것은 서로 호혜적인 이익을 증진해서 국민들도 다 그 동맹을 다 사랑하고 서로 믿고 의존하고 이러는데 트럼프 대통령 시대 동맹은 이건 너무 일방주의적인 요구가 막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좀 상당히 좀 당혹스럽습니다. 3,500억 달러가 그리고 또 작은 돈이 아니라 우리가 외환보유고가 4,100억 달러인데 거의 600억 달러밖에 안 남거든요. 네. 거기다 기업들 투자도 1,500억 달러 따로 있습니다. 그거 생각하면 이게 우리 외환보유고의 거의 84%를 그냥 달라는 건데 그것도 내용이 이제 또 투자처를 자기들이 정하겠다. 세상에 자본주의 사회면 투자하는 사람이 투자처를 정하지 어떻게 네. 받는 사람이 그걸 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이익 배분도 당연히 투자한 사람이 많이 가져야 되는데 이거는 너무 당혹스럽고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금 위성락 실장도 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요. 고등학교 때 그 힘센 형이 잠깐만 보자. 그래가지고 와서 너 지금 얼마 있니? 그래가지고 차비 딱 남겨놓고 다 가져가는 듯한 그런 느낌까지 받았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차비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뭐 이거는 더 이상 학교에 오지 못하도록 만든 정도지. 현재 이런 상황으로 국가 경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께서도
뭐 아주 뭐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힌 게 보도가 됐고 백악관에서 결국은 이게 결정이 되어졌는데 그 과정을 아는 사람들이 정말 몇 명 외에는 없습니다. 그 여기에 대한 서로의 이 해석차가 왜 났는가부터 이제 얘기가 시작되어져야지. 우리 협상 끝나고 나서는 우리가 잘 된 것처럼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 이재용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500억 달러가 부담이 있지만 우리 투자 기업의 활동도 있으니까 뭐 그렇게 설명을 했고 또 미국 내에서는 별로 반응도 그 당시에는 반응이 거의 없는데 뭐 마스크 프로젝트가 무슨 신의 한 수였다고 하고 미국은 저는 언급이 없었거든요. 그 부분에. 그래서 이게 뭔가가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사실은 파악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3,500억 달러 선불 얘기 나오면서 동시에 또 미 상무장관이 이거보다 더 내라. 그리고 무슨 패키지 구성과 관련해서도 더 많은 현금을 내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압박하는데 이 부분은 뭡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접근이 좀 잘못된 게요. 러터닉 장관이 그 교육 상대국들한테 고관세를 부과를 해야 된다라고 세게 트럼프한테 얘기했던 대표적인 인물이거든요. 그리고 미 정가 내에서는 가장 그 강요들 중에서는 가장 트럼프적인 인물이 러터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시점 4월 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러터닉을 관세 문제에서 배제를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베산트하고 그 그리어 USTR한테 업무를 맡겼는데 상대가 좀 뭐 이렇게 망설이거나 좀 부정적으로 나올 때는 더 세게, 더 크게 흔들어서 상대를 꼼짝 못하게 하는 이제 이런 협상 전략 차원에서 요구를 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러트닉의 생각을 짐작해 보면 트럼프와 비슷하게 이 미국의 무역 적자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무역 적자를 보면 한국한테나 일본한테나 그게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그거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무역의 적자액을 비교할 땐 비슷한데 그게 아니라 국가의 능력, 우리가 미국에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을 본다 그러면 이를테면은 일본의 그 미국 채권 보유한 거 이런 거 보면 우리가 거의 10배를 갖고 있고 10배 갖고 있고 외환 보유액도 우리 3배. 그리고 투자 능력도 뭐 여러 배. 그리고 일본에는 또 손정희 펀드가 있잖아요. 손정희 펀드가 1조 달러를 운영한다 그래요. 그렇다면은 손정희 펀드 하나만 가지고도 일본의 총액 벌써 넘어섰잖아요. 근데 손정희 펀드가 이미 3천억 달러인가를 투자하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3천억을 빼야 되는 거예요. 5,500에서 빼면 2,500밖에 안 남잖아요. 물론 우리도 3,500 중에 1,500은 마스가 프로젝트라 그러고 2천억 달러가 이제 문제인데 그러나 우린 그 외에 또 개인 기업들이 또 하는 1,500억 달러 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이 감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너무 고려를 안 해주는 거예요. 러터닉은 한일 관계를 사실은 이거를 잘 자기가 이게 전략적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한국을 그 협상에서 불리한 상황으로 만들어서 이걸 받아라고 이런 식의 이제 접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대미 투자에 있어서 상당히 그 다른 패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시절에 소위 말해서 뭐 이 전기차라든가 배터리 등에 대한 투자 요구를 많이 했고 그때 우리가 왕창 투자를 하면서 사실은 우리나라 설비라든가 기계 부품들이 많이 수출되고 해가지고 무역 흑자가 유난히 컸던 해거든요. 근데 지난 10년 통계를 본다면은 일본이 압도적으로 2~3배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 러터닉이 그런 요구를 했을 때 왜 그런 설명을 해서 물론 그것이 경제적으로도 뭐 완전히 우리하고는 일본하고는 처지가 다르지만은 그러니까 자꾸 뭐 이를테면 무역 수지 흑자를 얘기를 하면은 우리도 그걸로 해서 일본보다는 우리는 절반 이하다라는 거를 강조를 못한 게 너무나 지금 돌이켜 보면 안타깝고요.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이제 통화 스와프를 계속 협상 조건으로 내걸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통화 스와프는 우리 그 청와대 정책실장도 얘기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그냥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필요 조건입니다. 이거 안 되면은 못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책실장 얘기에 따르면 충분 조건은 또 따로 있습니다. 우리 국내법이 허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법을 어길 수가 없잖아요. 대통령도. 따라서 또 국회 엄청난 부담이 되면 국회 동의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총리도 국회에서 얘기한 바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합법적이고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통화 스와프 이거 무제한 통화 스와프라고 하는 거는 미국이 안 해주면 우리는 합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그 미국으로부터서 그 통화 스왑을 2번에 걸쳐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2, 3년씩. 이제 98년도에 금융위기 터졌을 때 그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시점에 받았거든요. 그게 몇백억 달러입니다. 뭐 300억하고 600억인가 아마 그렇게 될 텐데, 그 정도를 미국도 뭐 해준다고 그러면은 크게 벗어날 것 같지 않은데, 3,500억 달러는 거의 대부분이 기업 투자를, 이를테면은 뭐 초기에는 우리 그 정책실장도 뭐 아주 미니멈 뭐 한 5% 정도는 뭐 현금으로 태우고 나머지는 다 뭐 보정이나 투자나 이럴 거라고 이제 그때 뭐 그렇게 유사하게 언급을 하신 적이 있어요. 사실 3,500억을 이거를 투자액으로 우리 기업 투자든 이거 만들어내기가 엄청 거의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우리가 저도 뭐 현직에 있을 때 그 기업 대상으로 투자액을 조사를 해보면은 1,000억을 넘는 겁니다. 네. 그 일단 1,000억이라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기업들을 그 접촉을 했던 적이 있었고, 거기에다가 또 우리가 무슨 뭐 대출이나 보정을 해준다고 그래도 아까 뭐 법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뭐 미국식으로 하면은 그것도 아마 미국이 원하는 쪽으로 또 투자를 해야 될 거고,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유엔 총회 참석자 미국 방문했던 우리 이재명 대통령, 베센트 장관한테 상업적 합리성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대미 투자 패키지와 관련해서는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일본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 투자처를 미국 상무부가 협의를 해서 정하면 그걸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일본은 45일 내에 입금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투자를 받는 사람들이 투자처를 정하고 네. 그 돈은 투자하는 사람이 당연히 그냥 자동으로 입금해야 되는 네. 그 금액도 아마 그러니까 미국이 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 총액은 정해져 있는 거 5,500달러로. 그리고 투자해서 이익이 남으면 50대 50으로 나눕니다. 투자한 쪽에서 훨씬 더 많이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90%, 미국이 10% 가져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아까 제가 잠깐 이제 속된 표현으로 얘기하면 삥 뜯기는 기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협상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관세 협상이 장기화 국면으로 어쨌든 우리가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이미 일본하고 유럽은 협상이 끝나서 자동차의 경우에 15% 관세인데 우리는 25% 내고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되는가? 이 경쟁력, 이거 경쟁할 수 있는가? 이 대미 수출에 얼마나 영향이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8월 전체 자동차 수출액은 약 55억 달러로 동월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대미 수출액은 20억 9,7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5.2% 급감해 3월부터 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현재 25% 수준의 관세가 지속될 경우 현대차와 기아에 약 월 4천억 원과 3천억 원대의 비용이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 25%뿐이 아니죠. 반도체하고 또 의약품에 대해서 10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트럼프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압박 수위를 높이는 건데 이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마 트럼프나 미 행정부로서는 이거를 거의 그대로 지금 집행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 경제나 우리 또 관련 기업 입장으로 보면은 이거는 뭐 하루하루가 지금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금년 초부터서 이제 미국에서 관세 얘기가 나오면서 나름대로는 초기에 미국으로 물량을 많이 보내놓고 왔고, 또 실제로 이제 중반 이후에 관세가 부과될 경우에는 우리 기업들이 대부분 관세 부담을 하고 말 그대로 출혈 수출을 한 셈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뭐 25% 정도까지는 그래도 뭐 일정 부분 또 담내할 수 있는 여분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연말까지 갈 수는 없을 거고, 더더군다나 지금 뭐 다른 쪽에 또 관세율도 높아지고 하면 우리 거시 경제적 압박이 엄청 커질 건데, 내년도 아마 성장에도 상당 부분 문제가 발생할 것 같고, 이제 이 부분을 아마 트럼프는
가장 큰 그 압박 카드로 쓰면서 우리 측이 뭐 일종의 약속이든 문서화에 나서도록 이렇게 아마 요구를 계속하겠죠. 자동차 경우에 보면은 이게 현대차가 상당히 뭐 품질이 좋아지긴 했지만 타이거 우즈가 그 저 제네시스 타고 가다가 죽을 뻔했는데 목숨을 건졌다는 거 아닙니까? GV80. 그래서 가격이 비슷할 때는 우리가 경쟁력이 있지만 현대차가 이게 가격을 우리가 관세가 일본보다 더 이제 옛날엔 더 적었다가 더 많아졌으니까 더 비싸단 말이죠. 비싼데도 현대차를 살 것이냐? 따라서 현대차의 작전은 지금은 회사가 손해를 보더라도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회사가 그 손실을 감수한다는 쪽으로 가는데 이게 이제 쌓이면 회사가 감내를 못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나라 뭐 비메모리는 TSMC가 뭐 압도적으로 많이 하니까 비메모리는 큰 문제는 아닌데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가 세계의 한 55%, 60%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서 100% 관세를 매기면 미국의 그 수입하는 그 반도체 회사들도 상당히 고통을 받을 겁니다. 그거는 분명해요. 의약품 같은 거는 또 미국의 의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 각각 품목별로 다 차별화돼 있지만 일단은 뭐 이것을 그 막기 위해서 3,500억 달러를 해야 된다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이제 저 뉴스 보면서 다들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국민이 그것도 다른 나라도 아니고 우리가 철석같이 믿었던 우방 국가인 미국에서 묶인 채로 호송당하는 모습을 국민이 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비자 문제인데 H-1B 비자 이게 뭐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건데 1인당 10만 달러? 10만 달러죠? 10만 달러도 인상하려고 했어요. 그 H-1B 비자 이것부터 알려주세요. 이게 어떤 비자입니까? 네, H-1B 비자는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이른바 스템이라 불리는 분야에서 전문 직종 외국인을 고용하는 데 사용하는 전문직 취업 비자입니다. 미 정부가 매년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회계 연도마다 추첨을 통해 발급하는데요. 연간 8만 5천 명, 이들 중 석박사 2만 명, 박사 이상 6만 5천 명에게 새로운 H-1B 비자를 발급합니다. 근데 이 비자를 100배 인상하겠다. 100배 인상이에요. 이 행보를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이게 제일 타격이 큰 나라가 인도입니다. 인도는 우리나라는 제가 지금 얼마 전에 통계를 봤는데요. 우리나라는 1년에 H-1B 비자를 2,800명인가? 그 정도 받고요. 인도는 우리나라 같은 30배더라고요. 30배를 받고 있어요. 근데 이 추첨으로 한답니다. 그거 다 추첨을 해가지고 다 기다려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10만 달러라고 하면 얼마냐? 1억 4천만 원이에요. 비자 하나 얻는데 1억 4천만 원이라. 그래서 지금 미국 내에서도 말이 많습니다, 사실. 왜냐하면은 이게 아무리 미국에서 일하는 게 좋다기로서니 그 높은 비자를 내고 대부분은 뭐 미국에서 필요한 기업에서 애플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에서 내주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만은 이 가는 사람들도 부담이 많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안 가고요. 중국 같은 데는 오히려 우리나라로 와라. 또 유럽의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도 미국 그렇게 비싼데 뭐하러 거기를 가냐? 우리나라로 와라. 그래서 미국의 이 비자를 인도 같은 데서 우수 인력들이 미국에 많이 갔는데 그 인력들이 이제 전 세계로 퍼진다는 거죠. 그럼 미국에서도 결국 자충수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는 있거든요. 정 교수님은 약 3개월 전에 통상교섭 본부장에서 퇴임하셨잖아요. 근데 현직에 계실 때 이게 비자 문제 그때도 문제가 좀 있었습니까? 작년 초부터서 이 문제가 사실은 불거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우리 이제 뭐 이 대기업과 같이 일하는 하청 기업 근로자들이 미국에 이제 소위 뭐 관광 비자나 또 에스타 비자로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적발이 많이 됐어요. 이제 그런 기록 때문에 이제 그 우리 국민들 중에서 미국으로 입국할 때 입국을 안 시키고 그냥 강제로 그 되돌려 보내는 사례가 이제 있어서 기업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 쪽에서 잘못을 한 거죠. 하지만은 이제 미국의 관련 부처에다가 요청도 하고 해가지고 한 서너 번은 문제를 풀어줬어요. 일단 뭐 대기업한테도 얘기를 했고 관련된 기업한테도 어쨌든 미국 이민법은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이거는 잘 준수를 해야 된다.
아무리 뭐 미국에서 비자를 제때 안 나오고 공장은 빨리 지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부득이하게 그러지만 그러나 이민당국 생각은 또 다르지 않겠습니까? 더 큰 문제는 또 이게 뭐 비자 하나당 그 10만 달러라고 알려져 있지만은 비자 신청 수수료입니다. 비자를 받았을 때 10만 불 내는 거라면은 그것도 크죠.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H1 비자가 10대 1이에요. 그럼 10개 내면은 사실 하나 받았을 때 100만 불을 낸 셈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확률적으로 본다면은 이렇게 하고 기업이 어떻게 투자를 하겠어요? 그럼 우리나라의 미국 취업 관련 비자 발급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한국 등 외국 근로자들이 미국 현지 공장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전문직 취업 비자나 상사 주재원 비자, 일반 주재원 비자 등이 필요한데요. 실제 발급 대상자 중 한국인 비율은 지난해 기준 각각 1.0%, 4.2%, 2.2%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첨을 통해 이뤄지는 H1B는 갈수록 경쟁률이 치열해지고 있고 주재원 비자 여기 취득 조건이 까다롭고 제한적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를 두고 미국이 한국 기업에 투자를 장려하면서 비자는 충분히 내주지 않는 모순적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당시에 구금됐던 근로자 이 법적 소송과 관련법에 대해서 변호사 인터뷰 듣고 오겠습니다. 일단은 소송이 지금 여러 가지로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 개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합법적인 비자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구금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일단은 아이스 그 본인을 체포 잘못한 그 공무원을 상대로 개인적으로 이제 이제 수정헌법 4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소송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이제 FTCA라 그래서 연방정부 그 불법 행위에 대한 청구법에 의거해서 그런 부분으로 소송을 걸 수가 있죠.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한국의 기업에 대해서 불법 고용 이 취업 부분에 대해서 역시 소송을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소송은 사실상 형사 기소가 가능하고 또 합의금도 가능하고 형사상의 과태료도 가능하고 그래서 그 금액도 만만치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불법 취업한 경우에는 1인당 금액이 최대 2만 불까지도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근데 이게 별개의 소송이기 때문에 상계를 할 수는 없고 각각 소송은 진행이 되되 이제 아마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 정부가 먼저 이제 한국의 국민분들한테 이제 어느 정도의 배상금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배상금을 좀 고려해서 기업에 조금 부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는 구금이 됐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자발 출국인 거거든요. 앞으로의 비자 발급이나 미국 입국에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원천적으로 핵심 사항인 이민법 위반 사항, 그러니까 불법 노동이 핵심인 거예요.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해서 이제 협상에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성과를 내려면 어떤 전략과 정책이 필요합니까? 이제 비자를 문제 없이 제때에 또 많은 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당국의 비자 정책을 잘 지키는 기록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기업들은 자기 소속 근로자들한테 비자 문제를 미국 법적 기준대로 따르겠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제 교지를 좀 더 시키고 그 기록을 좀 잘 쌓아야 되겠다라는 거고, 사실은 기존 현재 룰을 해서 약간의 편의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는 것뿐이지 한국한테 배정된 비자가 없을 경우에는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 내에서 지금 이런 한국에 대한 이 한국인을 위한 어떤 비자 관련되는 법들이 과거에 특히 한미 FTA가 논의되는 그 시점부터 해가지고 그동안에 많이 법안이 이 제안이 됐더랬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한 100명 정도 의원들이 미 의회에서 서명을 하고 이거 꼭 주자 이랬었는데 지금 10명도 안 돼요. 그야말로 한국계 의원이나 또 한국을 잘 아는 또 조지아주 소속 출신의 의원들이 서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외교적 노력은 기울여야 되겠습니다만 과거에 비해서
한국용 비자를 그 미 의회에서 법제화하는 가능성은 상당히 가능성이 낮아졌다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에스타 전자여행 비자나 B2 관광 비자거든요. 이거 가지고 와서 일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317명 중에는 요 비자 가지고 가서 일한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사실 안 되는 겁니다. 근데 B1 비자가 이게 애매한데 B1 비자는 뭐냐면은 이게 기계를 부설하거나 교육을 시키거나 또 그런 건 일부 노동이 가능한데 거기서 급여를 타면 안 됩니다. 급여를 타면 안 되고 또 하나는 건설업을 하면 안 돼요. 근데 그게 애매하잖아요. 구분이. 시설 부설하는 거하고 건설하고 그게 애매하니까 그냥 일단 다 잡아가고 본 거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가 하는 것은 뭐에 신경 쓰냐면 B1 비자를 보다 통용되는 범위를 넓혀서 건설이나 거기서 급료도 좀 타게 해주는 걸로 하면 이게 비자 제도를 새롭게 안 바꿔도 이걸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김 의원이 발의한 그 한국인 그 동반자법 이거 하면은 15,000명의 비자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게 통과되면 제일 좋죠, 물론. 근데 그거는 사실 지금 당장에 통과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고 하니까 B1 비자의 용도를 더 넓히는 거 이거를 합의를 보고 상무부나 국무부뿐 아니라 이민국이나 국토안보국에서도 다 인정하는 이걸 활용 범위를 넓혀주면 그게 좀 좋은 해결책이 된다. 이 비자 문제가 한미 대미 투자 협상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매우 중요하죠. 매우 중요하고 뭐 트럼프 대통령도 언급했습니다만은 그 미국 공장을 우리가 건설을 하고 또 현지인 교육에 필요한 그 한국 전문가들이 방미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 내에서 특히 그 트럼프 대통령은 또 대통령 행정명령을 뭐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더 많이 서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본인이 그 정도 관심이 있고 이걸 해결하고 싶다면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행정명령을 해야 되겠다. 트럼프가 관세하고 비자 정책을 동시에 카드로 쓰는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트럼프는 사실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중국한테 145% 관세 매겼다가 중국이 히토리 가지고 반박하고 정면으로 대결하고 나오니까 기업들이나 또 월마트, 또 도매상 뭐 이런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큰일 났다. 우리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115% 내려버렸잖아요. 네.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못 견디는 게 여론이 뚝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금융시장이 붕괴하거나 이게 조짐이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이 있어요, 미국이.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문제인데 또 하나는 트럼프의 지지층이 마가잖아요. 마가라는 게 미국을 뭐 다시 위대하게 만든다는 건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민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불법 이민을 색출하는 거 이거는 아주 탄탄한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317명 우리 근로자들을 강제 구금하고 막 이렇게 했던 것도 일단은 처음에는 뭐 그들은 그들의 일을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처음에. 그러다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게 저 사람들 한국 기업들이 사실은 미국인들을 고용하고자도 했는데 전문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숙달된 기술자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한국에서 데려가다 쓰는데 그 비자가 H-1B 이런 게 취득이 어려우니까 이게 이제 그 B1 비자를 주로 많이 가지고 이제 가는 거거든요. 이번 달에 트럼프가 경주 에이펙에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에이펙에 와서든 오기 전이든 온 후든 좀 해결 좀 안 되겠습니까? 역대 그 에이펙 정상회의 때 보면은 가장 그 주목을 받는 게 그 미중 정상회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제 미중 정상회의를 포함해서 그 에이펙 정상회의 전체가 모양이 좋게 잘 진행되도록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목표가 하나 있을 거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온 김에 관세 문제도 좀 진전을 봐야 될 텐데 이 두 개를 우리가 어느 선에서 잘 그 조화롭게 할 것인가가 뭐 정책 당국의 고민일 것 같고 아무리 지금 뭐 양측이 지금 협의를 해도 지금 양측 간에 지금 간극 차가 입장 차이가 너무나 넓은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그 한국에 오시게 되면은 더 이상 그 관세 문제가 악화만 되지 않도록 물론 이제 가장 급한 게 말도 안 되는 뭐 100% 관세 이런 거는 해결을 해야 되고
더 악화만 안 되면서 양측이 협의를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는데 합의 정도만 해도 저는 성공적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뭐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유엔 총회에서 우리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구상에 대한 얘기를 해서 END 이론을 제시했는데 가장 확실한 평화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입니다.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 즉 END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고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이게 협상에 좀 도움이 됩니까? 8월 25일 날 한미 정상회담 때 평화의 사도다. 중동, 아프리카, 우크라이나 할 거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실제로 평화를 성공적으로 중재하는 건 보질 못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이게 그 다음 수순으로 김정은과 트럼프가 트럼프가 만나고 싶어하는 건 분명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문턱을 낮춰주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 동결만 하더라도 제재를 좀 완화해주고 해도 옛날에는 우리 정부가 어느 정부도 인정 안 했는데 우린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요번에 엔드 이니셔티브라고 해가지고 이거 한 것도 두 번째 이게 노멀리제이션 관계 정상화인데 이게 비핵화가 조금만 진전이 되더라도 많이 안 되더라도 이제 입구라도 들어가면 북미 관계 정상화를 우린 용인하겠다. 이거는 하나의 새로운 이니셔티브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거 상당히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나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구나. 고맙게는 생각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미국의 비자 관세 압박 만만치 않습니다. 어떻게 돌파구를 마련해야 될까? 그리고 또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뭐가 있을까? 한마디씩 좀 덧붙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미국이 제조업이 살아나고 특히 조선업을 하려면 우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원자력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이렇게 미국의 압박에 대해서 주눅들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것은 미국의 제조업을 살리려고 하는데 우리도 동참하고 싶어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너지면 안 된다. 근데 3,500억 달러 내놓으라 그러면 우리가 휘청휘청하거나 무너질 수 있다. 그러면 결국 미국 제조업도 못 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국이 살아야 미국도 산다는 걸로 이렇게 우리 카드로 내밀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여야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국익이란 관점에서 한 마음으로 정부가 협상하는 걸 좀 지지해주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은 대외 협상에 있어서 상대국의 정치적 상황을 상당히 협상에서 잘 전략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국내에서 일종의 반미 성향의 어떤 그런 언사들이 나오는 것은 현 시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부의 정책에 여야가 모두 협조하려는 그런 모습은 꼭 있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쨌든 우리로서는 3,500억 달러를 완전히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우리한테 덜 불리하도록 맞춰 나가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본 협상은 지금부터다라는 생각으로 각 이슈별로 구체적으로 정책 당국하고 또 여야정이 잘 협의를 해서 대미 협상에 임해야 된다고 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한미 관세 협상 서두르지 말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지혜롭게 합의를 이끌어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경제 토크쇼 픽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